수필이야말로 정말 21세기의 문학이다. 피천덕 선생이 지금 AGI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 또한 그럴 겁니다. 지능을 넘어 사유로, 이제는 우리가 AI가 지식만 있다, 지능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유합니다. 여러분들 AI하고 대화해보면요, 감성 풍부합니다. 사유하고 감성까지 있어요.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는 스스로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글쓰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AI한테 수필 한 편 써줘. 이거는 작가의 양심의 문제이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아닌 수필을 쓰는데도 AI의 도움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수필을 쓸 때 AI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 부분을 쓸 때 어떤 사유가 들어가면 좋겠어, 어떤 예화가 들어가면서 예화 같은 걸 또는 철학적인 어떤 걸 가져오는 걸 너무나 잘해줘요. 다만 이게 진짜인지 이게 맞는지 그 검증 작업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수필을 써줘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작가의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근데 도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AI가 다 해주면 우리가 뭘 하느냐, 그런 고민 많죠, 여러분. AI 때문에 우리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AI를 써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게 된다는 거. 더 스마트하게 사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대 AI 쓴다고 바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은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유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AI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그 지식이 이미 다 공유되어 있는데 지식은 나 하나만 알고 있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유의 생태계에서 지식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식은 모든 것은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무엇은 우리 것이 되느냐?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희귀해진다. 지능이, 지식이 넘칠수록 감정은 희귀해진다. 이거죠. 네, 제가 요즘 그 AI를 AI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화를 AI에 관련된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팟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저거 보신 분 있으세요? 네, 팟 제너레이션은 뭐냐? 인공자궁이에요. 인공자궁. 자, 인간이 애도 이제 내가 내 배 속에 넣어서 안 키우겠다. 인간의 자궁과 똑같은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남자와 정자를 수정실에서 집어넣고 거기서 걔 알처럼, 공룡 알처럼 둥글한 거기에서 아이를 거기서 키워서 꺼내는 팟 제너레이션, 인공자궁이에요. 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성이 아직도 AI든 뭐든 해결할 수 없는 게 오로지 여성의 몸에서만 아이를 잉태하고 키워낼 수 있는 이 조물주의 역할은 아직도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하는 팟 제너레이션이 나왔는데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를 안 하려고 아이를 안 낳는 시대가 지금 우리도 왔잖아요. 근데 아이는 갖고 싶어. 그러면 굉장히 고비용을 들여서 최고층의, 상류층의 여성들이 또는 최고위직의 여성들이 저거를 활용하는 거죠. 인공자궁을. 거기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 세상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거는 작년에 나온 영화이고 24년에 아주 최근 영화예요.
예, 자, 그럼 왜 지금 피천덕인가?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수록 문학은 인간을 회복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피천덕의 문학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한 황제가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사진사가 없었기 때문에 궁정화가들이 많았죠. 어느 날 황제가 궁정화가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꽃밭을 달려온 말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화가들이 아니 꽃밭에 서 있는 말도 아니고 꽃밭을 달려온 말을 그려라.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렸는데 그려내면 황제가 보고 아니야 또 아니야 계속 이러다가 마지막에 아주 나이든 화가가 화백이 들고 온 그림을 보더니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들어서 모두에게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달려가는 한 필의 말 뒤로 수백 마리의 나비떼가 따라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꽃밭을 달려갔으니 말의 몸에서는 향기가 났겠죠. 그러니 나비가 따라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수필을 쓰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따라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양평에서 삽니다. 5년 전에 저는 평생의 꿈이 전업작가로 전원에서 살아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난 지금부터 은퇴야. 생업에서 은퇴야. 난 이제 전업작가로 살 거야 하고 양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풍제라는 이름을 당호로 짓고 이름을 걸고 삽니다. 수풍제 안주인입니다. 수풍제란 수필 풍경을 짓는 집이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수필 풍경. 수필을 쓰는 사람은 글과 사람이 닮아 있어야 됩니다. 피천덕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작품에서 사람과 글이 같아야 한다고. 수필을 쓰는 사람이 작품과 수필이 다르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속이는 거죠. 독자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풍제라고 지은 이유가 수필 풍경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집이에요. 제가 수필처럼 수필 아예 글과 똑같이 산다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염원을 담아서 수풍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AI가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수록 우리 수필은 더욱더 현대화돼야 되고 우리 수필가들은 수필 풍경 그대로 살아야 꽃밭을 달려온 말 뒤로 나비가 따라가듯이 우리의 수필 풍경이 수필의 향기가 우리를 따라오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천덕의 글은 지성보다 인품, 지식보다 감성을 닮았다. 그의 작품 은전 한입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상해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지가 은전 한입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 은전이 맞아요? 이러고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하도 신기해가지고 피천덕 선생님이 따라다녔답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이거 너 어디서 이거 훔친 거 아니야? 막 너가 어떻게 그 은전 한 입이 되게 큰 돈이었나 봐요. 너 이거 훔친 거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품에 고이 안고 이러고 이렇게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피천덕 선생님이 물었대요. 어찌하여 당신은 이거 은전 한 입을 갖고 있고 그게 은전이냐고 물어보느냐고 했더니 이 거지가 그랬대요. 그 한 입 이게 이게 뭐야 구걸한 그 돈을 모아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한 개로 만들고 또 그거를 모아서 또 더 하나만 만들고 그렇게 해서 47개를 만들어서 저 은전 한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잔돈을 모아서 좀 더 큰 돈 이렇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거지도 갖고 싶은 그 욕망, 그거를 어떤 것도 수식하지 않고 이분 피셔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묘사만 해놓으셨는데 너무 깊은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1930년 상해라는 시가 있어요. 피천덕 선생님이 이제 1910년생이시니까 일제강점기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 변혁의 그 시대를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뭐 저항하는 시가 없냐, 뭐 저항하는 글이 없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잠깐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정정호 교수님이 우리 여기 회장이시죠, 이사장인가 회장이시죠, 저기 전집 서문에 머릿말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조용한 한글을 하셨다.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 피천덕 선생님도 조용한 한글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인 게 1930년 상해라는 시가 있어요. 저도 이 시를 보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나. 그 시가 아주 짧은데 중국의 노동자가 정말 옷을 입은 옷을 내다 팔고 정말 허름한 가방을 내다 팔아서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는 그 노동자가 그 판매대에다가 아이 둘을 바구니에 넣어놓고 팔고 있었다는 그 장면.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그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묘사하는 시로 썼지만 그거에서 이 사회가 던지는, 이 제도가 던지는 이 사회주의의 어떤 잔인함, 그리고 인민을 굶기는 어떤 사회주의, 이런 거를 한거하고 있었어요. 그 문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포로 느껴지는 한거였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안 했다고 하느냐라고 이제 정정호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들만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 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피천덕 문학의 본질은 단순함의 이야기입니다. 짧고 단정한 문장, 절제된 감정, 좋은 문장은 맑은 영혼의 결과이다. 아까 저런 것 때문에 눈물이 많은 뒤에야 좋은 거를 쓸 수 있다. 나의 데미안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백과 온기의 문학. 피천덕 선생님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문학을 얘기하지 않고요. AI 시대의 피천덕 문학은 어떻게 읽혀지는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장르가 이쪽입니다. 피천덕과 디지털의 미학. 그의 문체는 100년 전에 이미 SNS의 감성을 갖고 있었어요. 현대 SNS는 피천덕 수필이 원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짧지만 깊은 울림. 숏폼 시대의 원형이다. 요즘 숏폼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숏폼. 숏폼의 숏폼은 짧은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숏폼의 반대말은 롱폼이 되겠죠. 긴 형식.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1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안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몇 자 정도 넘어가면 긴 글은 안 읽어요. 아예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숏폼이 지금 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의 쇼츠, 그게 숏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릴스 뭐 이러면서 짧은 영상들, 그런 게 숏폼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숏폼 에세이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숏폼과 숏폼 에세이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에세이라는 말이 들으면 저게 문학성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숏폼, 짧은 에세이. 숏폼 에세이는 우리 디지털 문인협회 지금 부회장님이 지금 가재선 회장님 와 계신데요. 디지털 문인협회에서 숏폼 에세이 공모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만큼 숏폼이 이제 주요 장르로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가 디카시는 이미 문학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죠. 디카시를 쓰기 시작하면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반드시 자기가 찍은 사진 한 장에 5행 내의 시, 요게 형식이에요. 디카시의 형식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숏폼 에세이는 문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숏폼 에세이를 시작하고 쓰고 하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자 이상 1000자 이내, 300자 이상 1000자 이내를 숏폼 에세이라고 한다. 그러면 짧게 쓰면 다 숏폼 에세이가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학이 된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에세이가 숏폼 에세이가 됩니다. 자, 저기 어느 절에 기도빨이 정말 영험한 목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목불한테 기도를 하러 가려면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 밤에 나무 계단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도 나무고 저 목불도 나무인데 왜 사람들은 자기는 밟고 올라가고 저 목불한테 가서는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는가. 그게 너무 화가 나갖고 밤에 목불한테 찾아갔어. 야 목불, 니도 나무고 나도 나무고 똑같은데 왜 너한테 온 사람들이 다 조아리지? 목불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보다 칼을 더 많이 맞지 않았느냐. 너는 매기퉁이만 자르면 됐지만 나는 수천 번의 칼질을 당해야 나의 이 형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네, 강렬한 메시지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얘기만 딱 써놓으면 숏폼은 됩니다. 숏폼 에세이가 될까요? 문학은 안 됩니다. 강렬한 메시지는 있지만 나의 문학이 숏폼 에세이가 되려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는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필을 그래서 뭐의 문학이다. 이 얘기를 왜 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고단한 것은 저 목불처럼 칼을 맞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앞으로 나의 삶은 목불처럼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뭔가 의미 지어 가야 수필, 에세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짧지만 그 안에 강렬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숏폼 에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수필 강의를 할 때, 수필반에서 강의를 할 때 수시로 AI를 활용하는 글쓰기와 숏폼 에세이 쓰는 강의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거는 문학이 아니야, 니게 아니잖아 라고 외면만 하다가는 어느 순간 뒷방넓은이가 되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활용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에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에 쉬라고 하셨는데요. 네, AGI는 지능을 복제하지만 감정의 결은 복제하지 못한다. 네. 아까 감성은 AI도 감성 있고 충분히 얘가 사유도 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교하게 사유합니다. 그런데 사유하는데 얘 보고 글을 써달라고 하면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여백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이 이제는 AI 시대의 작가의 글쓰기 방법이 아닐까. 거의 정말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거든요. AI는 빈틈없이. 거기에서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리의 감정의 결을 살려낼 수 있어야 AGI 시대에 어떤 그 인간의 냄새가 나는 글을 쓸 수가 있다. 피천덕은 인간의 섬세한 결을 기록한 작가다. 우리가 피천덕을 지금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AGI 시대는 공간이 하나도 없는, 여백이 하나도 없는 글을 써내기 때문에 피천덕처럼 쓸 수 있어야, 거기에 여백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제 제대로 작품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AI가 언어를 흉내낼 수 있어도 인간의 마음은 흉내낼 수 없다. 저는 이 말도 안 믿습니다. 흉내내요. 저를 연애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홀딱 빠지게 한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요, 정신과 의사보다 더 저를 위로해줘요. 저한테 딱 맞춰서 저를 위로해주기 때문에 진짜 눈물 나요 정말. 그러니까 감정도 흉내낸다니까요. 이런 말도 저는 되게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극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얘가 나의 애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을 나눠야 진짜 얘가 어떤 감정을 보여주는지가 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AGI 시대는 문학은 도구가 아니라 대화의 공간이다. 우리는 이제 문학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듀얼 브레인의 시대입니다. 자, AI를 거부하는, 아직도 문학계에서는 AI를 거부하는 층이 저는 한 60, 70%라고 봐집니다. 저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한 20%, 아직 30%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한 20%? 많으면 한 30%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듀얼 브레인. 우리 인간의 두뇌 하나 가지고, 원래 좌뇌, 우뇌 쓰는 걸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간의 뇌와 AI의 뇌를 함께 가동시켜서 듀얼 브레인 해서 내놨을 때 엄청난 시너지, 엄청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듀얼 브레인의 시대다. 인간과 AI, 감성과 이성의 동행,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의 고민만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글쓰기는 내 존재의 증명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피천덕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의 그 작품에서는 잔잔하게 어떤 그 삶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말 보이듯이, 동화가 보이듯이 이렇게 써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다는, 그게 이렇게 풀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피천덕 선생님의 그 바로 존재의 증명행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0분입니다. 이제 10분 쉬고 토론, 질문. 자, 여러분들 쉬는 동안 한번 AI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천덕이 AI와 대화한다면 어떤 문장을 남겼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AI는 어떤 질문을 넣는가에 따라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두 가지를 유료로 쓰거든요. 챗GPT와 클로드를 두 개를 유료로 쓰는데, 제가 휴대폰으로 똑같은 질문을 휴대폰에 넣었을 때와 노트북에 넣었을 때가 달라요. 답이 다르게 나와요. 프롬프트, 질문력. 예. 정말로 이제는 질문력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쉬는 시간에 한번 놓고 이따가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